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해 보려는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설들이 최초 생명의 출현을 위해서 필요했던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것은 어, 역사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과학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하는지에 대한 표준적인 추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생명의 기원의 문제에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뭐 물리나 화학 같이 현재 어떤 자연의 작동 상태를 다루는 과학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또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역사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지질학이라든가 진화생물학이라든가 고생물학, 또 고고학, 생명의 기원의 문제도 역시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 과학에 속하는 그러한 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이 그 접하게 되는 역사 과학 분야로서는 법의학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뭐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법의학적인 그러한 그 분석이나 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역사 과학자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가장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서는 범죄 현장에서 단서를 모으는 그러한 탐정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사 콜롬보 제가 재미있게 봤던 그런 그 TV 시리즈였었는데요. 이 TV 시리즈가 시작할 때 형사 콜롬보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좀 비슷한 모습으로 어, 이 범죄 현장 같은데 이렇게 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등장해 갖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뭐를 뭐 이렇게 뭐 모으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TV 시리즈가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형사 콜롬보가 그때 하는 거는 이 중요한 그 단서를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 과학자들도 어떤 그 과거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들, 남겨진 단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역사 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논증 방법은 귀추적 논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마 조금 생소한 그런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귀납적 방법은
작동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과거 사건의 원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그 논증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귀추적 논증 방법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는 우리의 그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경험으로부터 확립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예를 든 대로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 이거는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제를 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결과 이것들을 이제 그 이 전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거를 봤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결과가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위의 전제에 비추어서 아, 비록 내가 어젯밤에 비가 오는 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는 그런 그 전제에 비추어 봤을 때 어젯밤에 비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 본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산 주변에 화산재가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되면은 반드시 이제 그 화산재도 같이 나와갖고 그 주변에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등정하다가 백두산 주변에서 여러분이 화산재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전제, 화산이 폭발하면 산 주변에 화산재가 떨어진다라는 그 전제에 비춰봤을 때, 비록 내가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과거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이 귀추적 논증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된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그 우리가 도출해내기 위해서 두 가지 그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적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인과적 적합성이라는 거는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적합한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예를 들면 물에 젖은 도로에 대한 원인으로서 비가 왔다라는 거는 이제 인과적으로 적합한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산재에 대한 원인으로서 화산 폭발 이것도 역시 인과적으로 적합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어떤 문제된 결과에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원인이 인과적으로 적합한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적이고 한결같은 우리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한 원인 후보는 지금 문제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그 원인 후보는 현재에도 문제된 결과를 산출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지금도 동일한 어떤 그 결과를 문제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원인 후보가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역사과학에서는 동일 과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현재 그 인과적 효과가 입증된 원인을 원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이 그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이거를 그 확립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원칙으로 그 세워지게 됐고요. 지금도 이제 그래서 뭐 지질학이나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사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예에서 문제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 어젯밤에 비가 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도로를 물에 젖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어젯밤에 비가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타당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원인 후보의 인과적 적합성만을 가지고 그 사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된 결과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우리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적 적합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과관계 존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별로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거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지금 고려되고 있는 그 원인이 실제로 과거에 존재하여 문제된 결과를 산출했는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거를 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에야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그 CCTV를 확인해 갖고선 뭐 입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아주 오래전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과학에서는 이 인과관계 존재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주어진 모든 단서들에 대해서 그 모든 단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이 확립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그 결과들의 존재는 그 원인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과학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추론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경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단순히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어젯밤에 비가 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도로를 물에 젖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뭐 물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뭐 물을 흘려가지고 거기가 물에 젖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 옆집 아저씨가 이른 새벽에 그 카워시를 하다가 그게 물이 흘러갖고선 우리 집 앞 도로가 젖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잔디밭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해갖고선 그게 저 그냥 도로까지 그냥 물이 다그 뿌려져 갖고선 그 도로가 물에 젖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어, 원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젖은 도로 요 한 가지만 보고 어젯밤에 비가 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그 모든 가능한 후보를 우리가 그 목록에 집어넣어야 돼요. 뭐 비가 온 거, 어젯밤에 비가 온 거, 또는 뭐 이웃집 아저씨가 카워시를 했을 가능성, 또는 아침에 물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흘렸을 가능성, 또는 우리 집 그 잔디밭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해서 거기에다 도로에다 물을 뿌렸을 가능성, 이런 가능한 모든 그런 그 원인 후보들을 우리가 목록에 집어넣고 이제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 후보가 존재할 때는 그 원인 후보들 중에서 유일한 원인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가적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집 앞에 도로하고 또 다른 곳에 어떤 이 습기 상태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예, 우리 집 앞에 도로는 물이 젖어 있는데 저 다른데 그 가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옆집이나 옆에 집 보니까는 도로가 물에 안 젖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건 비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록에서 비가 왔다는 이제 그 원인 후보에서 이제 이 제거를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원인 후보를 그 좁혀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후보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뭐 계속 그 저 물에 젖은 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 옆에 집 그 차를 보니까 아주 차가 깨끗하고 그 차 옆에 그 카와시 때 사용하는 그런 물동이하고 그 카와시 도구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또 후보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거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는 원인 후보로서 아, 옆에 집 아저씨가 내가 자는 동안에 일찍 일어나 갖고선 카와시를
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좋은 설명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한 결과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 후보는 카오시거든요. 뭐, 물에 젖은 도로, 그 다음에 저 옆에 집은, 어, 물이 젖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웃집 아저씨 차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그 옆에 카와시 도구들이 있고, 어, 바로, 역사 과학에서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추론을 할 때, 그러한 그 경쟁적인, 경합하는 그런 원인 후보들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한 원인만 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추가적인 그 단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모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모아진 모든 단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 오직 한 가지 원인, 후보. 그거가 남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사건의 원인으로서 확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에 젖은 도로와 달리 화산재는 오직 화산 폭발에 의해서만 생성되기 때문에요. 산 주변에서 화산재를 발견하면 그것은 과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문제된 결과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원인만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존재는 원인을 확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과학의 추론 방법을 생명의 기원 문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기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서는 단백질과 DNA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단백질과 DNA의 생물학적 정보는 자연적 과정으로는 생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된 결과, 최초 생명이 가졌던 생물학적 정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또 다른 원인, 즉 지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